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광진입니다. 오늘 TV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예,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셨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뉴스를 봤습니다. 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모습일지 저 역시 그리고 또 온 청취자분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국회 측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무슨 어떤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네.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에 따라서 네. 그리고 헌법에서 명시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제 존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사면권처럼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다만 이제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계엄이 선포되려면 77조 1항에 따라서 국가 내란이나 국가 위기라고 하는 특정한 사태가 벌어져야 되는 것인데 네. 과연 12월 3일 날이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냐. 온 국민이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법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들도 이게 국무회의로서의 역할인지는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 네. 행안부에서도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담당자들이 회의 속기록이나 관련한 내용들이 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국무총리 스스로도 나는 그런 절차를 한 적이 없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 선포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큰 것은 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인데 네. 그날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온 국민이 보신 것처럼 국회에 헬리콥터가 내려오고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하는 이제 행위를 통해서 네. 헌법에서 보장된 입법부의 권리와 권한을 침범한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예. 그런 거 포함됐고요. 증인이 이제 5명이 인정이 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증인이 5명이 채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증인이 지금 이제 오늘 2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네. 7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이 재판을 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길게 끌고 가고 싶다는 것의 취지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까지는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이제 네. 이런 취지의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번에 이제 증인 신청을 24명을 이번 기일에 했는데 24명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고 2명만 추가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는 이 재판을 질질 끌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네, 많은 정치가나 평론가들도 역대 최단 기간에 이게 이제 판결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 12월부터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엄 목지않게 지난 일요일에 폭도들의 법원 난입. 이제 보고도 이게 영화냐 현실이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백색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공권력에 대해서 이제 이런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법의 처단을 명확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은 5명 중에 3명이 이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적 책임은 그대로 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할 것 같고 아마 이 모습을 4년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난입하고 법원을 난입하고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미국 재판에서 22년형을 선도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공권력에 대한 이 침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정하고 특히 예를 들면 경찰처럼 현장 안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과는 지금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공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재판부에서도 좀 더 엄밀하게 따지고 중재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 더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그냥 물건을 부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버에 물을 붓고 예. 뭐가 좀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광범위하고 뭐 이런 그리고 범죄들이 이제 그냥 출입문을 부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특정 재판부의 공간을 훼손하자라고 하는 상황을 스스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남겼기 때문에 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범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요죄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처벌이 크지만 거기에 더한 내란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극우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법원 난입하고 그것을 촬영을 하고 선동을 하고 직접 판사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데 이게 계획된 거라고 보세요? 우발적인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뭐 계획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방조된 측면은 있다.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현장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훈방으로 풀려나는 정도의 상황이 될 네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네. 이제 이런 식의 발언들로 사람들이 좀 부추긴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요. 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의 네. 발언들을 SNS에 이제 하기도 했었고 사실 근데 재판에 들어가면 누구도 변호나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이렇게 방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제 체포돼서 갈 때 네. 변호인 측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지지자분들이 길을 막아서라도 차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심정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권력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지그룹의 물리력의 행사로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캐맥헬수록 계획적인 부분도 좀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출입을 했었던 변호인단 빼고는 알 수가 없는데 변호인단이 1시에 그 주변에서 서부 법원 주변 카페에 변호사가 앉아 있다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2시, 3시 소요가 일어난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추적이 돼가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사법부의 신뢰 추락 역시 그 폭도 세력에 의해서 벌어졌는데 이러한 건 우리 모두가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진 일은 사법부의 신뢰 추락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사법부가 어떤 결정 자체를 명확하게 내린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까지 이르게 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적 절차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분노해서 사법부가 이 결정이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가 백색 테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동의해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주장은 경찰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모든 게 이제 최초 뭐 사상 초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에 대비해서 서부지방법원을 충분히 많은 인력을 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설마 하고 이제 좀 소수의 인력만 배치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꼼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아마 경찰도 이 정도까지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현장을 보면서도 진짠가 영화인가 이제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였기 때문에요. 네.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희도 이제 집회장에 많이 나가보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되게 노동자들의 집회나 민주진영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되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데 맞아요. 뭐 쇠파이프도 동원하고 예, 뭐 물대포를 쏘기도 하고 체류가스를 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수 집단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그냥 밀면 밀려주고
길을 열려고 하면 열어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는 해서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좀 엄정하게 대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이 서부지방법원이. 그래서 그 겉에 아주 오래된 벽돌이 보이고 예. 거기에 이제 뼈대를 씌워서 최근에 그 이제 건축 자재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했는데 그 건축 자재를 막 부쉈어요. 예. 그래서 안에 철골도 좀 보이고 그 정말 최초에 지었던 벽돌도 보이고 그런 거 보니까 마치 그 살점이 파여져서 그 뼈가 보이는 듯한 정말 저 건물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아픈 모습, 상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엄정한 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저는 한 10억 이상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구상권을 좀 확실하게 예.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일인데 40년 역사에 벌써 3명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현재 여권 다 대통령인데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기는 했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기각되셨기 때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두 분이 한 분은 탄핵이 완전히 이제 인용이 됐고 한 분은 네. 탄핵 절차 중에 이제 있으신 상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제 결국 그 두 명의 상황도 그냥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다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60일 이내에 또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그렇죠. 국민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우리를 대변해서 대통령으로서 준비된 사람인가. 대통령은 사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해야 되는 일인데 네. 국가를 맡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도 없었던 사람을 그냥 혜성처럼 날라오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해줄 거다라고 믿고 너무 많이 뽑은 것은 아닐까. 네. 그래서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준비성들을 잘 좀 보면서 뽑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너무 인기몰이나 또 색깔론이나 또 이미지에 너무 의존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선거가 계속 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선거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예.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임기를 다 마칠까 대한민국에서 네. 라고 하는 불신을 계속 이제 준다라고 한다면 네. 외교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사실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신다면 제대로 그 임기를 잘 갖추고 멋지게 퇴임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여야의 이제 상반된 입장 또 지지자들도 상반된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법원 난입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법의 원칙이 무너졌다. 민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탄핵 자체는 여야가 함께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신 거기 때문에 네. 200석을 넘어서 그걸 가지고는 국민의힘 뭐라고 하시는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까지 할 일이냐. 네. 그냥 재판 받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토를 다는 게 이재명 조국은 구속시켰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명징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4번씩 재판장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일을 다 하면서도.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조사받으러 지금 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조사를 이루어질게 하려면 구속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승자박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와 동등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할권이 서부지검이냐 중앙지검이냐라고 하는 논쟁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서부지검에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법원을 냈고 네. 심지어 이걸 가처분 신청을 중앙지검에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앙지검에서 상관없다라고 네. 하는 결정을 또 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시는 것은 스스로 슬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덕분에 온 국민들이 법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체포적 부심이라는 것도 상당히 모르는 국민들이 그렇죠. 많을 것 대부분은 같은데 구속적 부심은 많이 들어봤어도 네, 네. 체포적 부심을 따지는 경우는 없죠. 네, 이번 기회에 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정세나 경제를 잘 풀어가야 될 텐데 처음에 이제 탄핵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뭐 공동 경제 뭐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은 또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이제 뭉치다 보니까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정세를 풀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추세로 보면 지표는 뭐 여러 가지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 추세로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아웃됐다. 그러니 차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선 시즌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분위기이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차기 주자를 내세워서 대선으로 이제 발언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힘이 하나로 좀 몰리지는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에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네. 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의 국면 안에서 과연 이 탄핵 때는 정당의 대통령을 갖고 있었던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갖게 되기는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보수적 정당과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정권을 통으로 뺏긴다. 네. 그러니 슬픔은 짧게 그리고 다시 정권을 재획득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지 네. 않으면 패족이 돼서 완전히 망한다. 이제 이런 상태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더 똘똘 뭉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6개 은행장을 소집을 하고 예.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일단은 좀 바람직해 인생 보입니다. 행보를 계속 이제 하고 계시죠. 네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2시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전기차 지원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뭐 배터리에 대한 과세 부과가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런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 경제가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제 문화경제부시장 출신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오늘 행정명령을 어떻게 내릴 건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불안해하셨고 네. 좀 어찌 보면 두려워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환율은 1,410원대까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1호 행정명령으로 제시했었던 관세 같은 경우는 25%를 바로 내겠다라고 한 것을 이제 사실상 좀 철회한 상태가 됐고 네. 용역을 거쳐서 논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구호로서 외쳤던 것들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약간의 안도와 염려는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 구조에서 이제 44%가 자동차 산업이고 그렇죠. 네. 20%가 이제 가전 산업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과연 괜찮아질 것인지에 대한 염려들을 지금 뭐 광주 연구원이나 전남 연구원이나 지금 계속 총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준비들을 차근차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로지 미국을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잘 버텨왔던 게 자동차 수출이 잘 돼서 올해 경제 작년이 이제 버텨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러프하게나마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영향이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이제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커지는 거고. 그렇죠. 역으로 저희는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시절에 미중 갈등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해봤었기 때문에 네. 그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밖에도 광주 경제가 좀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만은 좀 어필하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AI 관련 사업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외의 것들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쨌든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네. 그러면 미국 기업으로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CES를 제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CES를 중국 기업을 거의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네. 몇몇 기업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미국에 공장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곳들은 허용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들도 수출만 할 일이 아니고 네.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그곳에서 현지 납품을 하는 방법들이나 네. 여러 가지 트럼프 정부의 시기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어허. 꼼꼼히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또 해주셨네요. 예. 오늘 모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